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 주말까지 최고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WTO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최장수 수석인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주 교체됩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돼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 이번에도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고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주 러시아 무관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 내용은 오늘 오전 우리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러시아는 전문에서 어제 중국과의 연합훈련에 군용기 3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쪽으로 비행했는데 자신들의 영공관리 데이터에 따르면 독도로부터 25km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로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의 F-16 전투기 2대가 자국 군용기에 근접해서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교신도, 경고 비행도 없었다면서 한국의 이런 비행이 반복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овели себя экипажи самоле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В районе спорных островов они совершили опасные маневры, пересекая курс авиационной группы и создавая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ета. 어제 국방부에 불려왔던 주 러시아 대사관 무관과 말이 달라진 겁니다. 어제 러시아 무관은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의도를 갖고 침범한 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한 겁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대사 대리도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상조사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막심 볼고프 대사의 얘기고요. 정부는 러시아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 입장이 바뀐 것으로 짐작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사실이고 여러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다시 러시아 무관을 불러서 증거와 함께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이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놓고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 사격했다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러시아 측 전문을 확인한 뒤 우리 군이 여러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증거는 먼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레이더 영상과 사진, 조종사의 교신 음성입니다. 당시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 안으로 진입했다는 사실과 우리 전투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고 사격에 앞서 러시아 군용기에 충분히 경고했다며 러 측과 교신한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비상 주파수를 이용해 러시아 군용기에 영공에서 나가라고 경고했고 러시아에선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러시아 무관이 어제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군용기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보조 시스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작동이 원인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다시 러시아 무관을 불러 우리 측 증거들을 공개하고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여기서 짚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이 입장이 나오기 5시간 전에 청와대가 러시아 무관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섣불렀다. 그래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병도 기자,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발표는 오전에 나온 거죠.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윤도한 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제 러시아 차성 무관과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대화라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무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가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러시아의 무관의 말을 러시아의 공식 입장으로 안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몰랐다는 겁니다. 윤 수석은 브리핑 때까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요. 국방부는 오늘 오전에 공문을 받아서 청와대엔 늦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국내에는 알려진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러시아 국방부의 입장은 어제 이미 타스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타국 영토를 침입하지 않았다. 또 한국 군용기가 자국 폭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명확한 확인 없이 러시아 대사관 차성 무관의 말을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브리핑을 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공 침범 사태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러시아 입장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도 지적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서둘러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연합 비행 훈련을 했던 중국도 러시아와 비슷한 입장을 냈고 오늘 4년 만에 중국 국방백서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언급돼 있습니다. 이 사드가 동북아지아 국가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 러시아와의 연합 비행 훈련과 국방백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중국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중러의 훈련이 연합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飞行期间，两国空军飞机的严格遵守国际法有关规定，未进入他国领空。 보란 듯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은 4년 만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선 미국을 다각도로 견제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군사동맹을 강화해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霸权主义、强权政治、单边主义时有抬头，国际安全体系和秩序受到冲击。 중국은 또 미국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타이완과 밀착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불사 방침을 재천명했습니다. 홍콩에서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해 패권을 도모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지만 핵심 이익은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또 중국 관변학자 입에선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미국에 너무 다가서지 말라는 경고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번 사태로 방공식별구역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토가 영공인데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죠. 어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만 39번이나 됩니다. 특히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 있는 것도 있어서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한 이후 영공을 향해 들어오는 비행체의 식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5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정됐습니다. 동해는 물론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 있는 이어도 해역은 특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1969년 일본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디즈를 설정하고 중국도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비행정보구역인데도 조난사고가 났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어도 수역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2월에 62년 만에 확장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진입 시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만 영공과 달리 임의로 설정한 거라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무단 진입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25차례, 러시아는 14차례 우리 구역 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선언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카디즈 무단 진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그리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깊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원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난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 세계에 많은 도전들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many challenges out there, some in this part of the world, som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I'm confident that ROK and US will work very closely together to resolve them. 볼턴 보좌관이 다른 지역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는데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Especially on the Strait of Hormuz, and I think your leadership in trying to keep things stable in that region has been very much appreciated, and we're very fully supportive of that.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에 대한 협조를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파병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돼서는 우리 선박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덴만 해상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관해서는 앞으로 유사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돼서 주말까지 최고 40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충청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머물고 있던 장마전선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고기압을 따라 밀려온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 상공에서 남쪽의 습한 공기와 충돌하며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최고 400mm 이상, 그 밖의 중부에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마다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대 고비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입니다. 밤부터 다시 강해지는 수증기로 인해서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시간당 50에서 70mm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른 장마로 장마철 평균 강수량에 턱없이 모자랐던 중부지방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도 지금과 비슷한 기압 배치 속에 하루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일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에는 올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이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제네바 연결하겠습니다. 네, 유광석 특파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이 오늘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의제가 약 1시간 반쯤 전에 둘째 날 오전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우리 측 입장을 15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하라 주니치 일본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일본 측 관계자 1명이 5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이후 오전 회의가 종료됐고 약 40여 분 뒤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제3국 중 희망국가가 발언한 다음 우리 측 김 실장이 추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점심이어서 잠시 쉬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핵심은 양측 두 나라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안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시켜서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 측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15분 동안 집중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오늘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회의 시작 전에는 팽팽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승호 실장의 발언 도중에는 김 실장의 유머에 2번 정도 회원국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제3국들의 입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된 게 없습니다. 네, 이번 회의 끝나고 나서도 결국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서 승소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네, WTO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보통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1심은 패널위원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법적 심리 절차를 밟는데 여기에 통상 15개월, 2심 결정에 또 최소 9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 유광석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더 큰 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 2탄을 예고하고 있죠. 백색 국가,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수출 관리 우대국인 거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모두 27개 나라가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면 1,000개가 넘는 전략물자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오늘로 의견 수렴이 끝나서 다음 달 하순쯤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에 근거가 없다면서 즉각 처리하라는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때 심사를 면제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일본 법령 개정안입니다. 일본에서 전략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품목은 857개. 지금은 3개 품목만 수출을 규제했지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입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해 서류가 복잡해지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본은 오늘까지 의견을 받고 한국 배제를 기정 사실화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요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이르면 광복절 직후 시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ホワイト国の除外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申し上げてきました通り、実効的な輸出管理を行う観点から我が国としては適切な措置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은 우리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캐치홀 통제를 모두 채택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홀을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백색 국가로 하면서 한국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관리 평가도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신뢰 훼손을 거론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규제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신뢰 훼손을 더 우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결국 미국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는 서한을 여러 관련 단체 명의로 한일 양국에 보낸 겁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와 정보기술산업협회 등 미국 전자업계 6개 단체가 함께 한일 두 나라 통상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제조 부품에 대한 최근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일방적 수출 통제 정책이 불러올 변화는 그 공급망은 물론 관련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반도체 공급망이 파괴되고 세계 경제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강한 위기감과 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서한을 보낸 협회들은 퀄컴과 인텔,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훼손돼 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한은 한일 양국에 보냈지만 결자 해제의 당사자로 일본을 지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을 찾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런 미국 기업들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들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의 CNBC 방송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초래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미국 정부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은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일본 제품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김도균 씨는 최근 유니클로 제품 배송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전엔 하루에 4-5개를 배송했다면 지금은 한두 개뿐입니다. 지점에서 이제 나오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보면 이게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정도로.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아예 유니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배당된 택배 물량 중 유니클로 제품이 있을 경우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금전적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임의로 배송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이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에 대한 불이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택배 기사님들께서 감수하시겠다. 이제 택배 기사들은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는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고객에게 일본 제품은 안내조차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본 제품은 따로 이렇게 진열하면서 우리 이 제품만큼은 좀 우리도 안내를 거부하면 어떻겠냐. 유니클로 배송 거부와 일본 제품 안내 거부를 선언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전국적으로 만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됩니다. 예상대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다음 달 개각은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자 정치적 동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 안팎의 평가입니다. 임명 직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마련을 이끌었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갈등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에도 연일 활발한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맡아온 조 수석이 이번 주 교체됩니다. 후임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 비법조인 출신인 김 대표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수석 외에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역시 이번 인사에서 교체됩니다. 조 수석은 예상대로 다음 개각 때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전망이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수석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개각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개각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과 사의를 표한 금융위원장,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장관들을 포함해 7개 부처 안팎의 대폭 개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4명은 이번에 3차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3번이나 별다른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합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그제 여야 의원 33명에게 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처음 출석 요구를 통보받은 의원은 20명으로 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 등입니다. 나머지 13명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로 엄용수, 여상규 등 4명은 이번이 3번째 통보입니다. 4명 모두 최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다음 달 2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응할 생각은 없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야 충돌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3번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신청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경찰과 검찰 내부에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체포영장이 가능하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3차 소환 불응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이라 특별 대우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어 경찰과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정당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가 각 정당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한 해에만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각 정당들이 당원 워크숍이나 연수를 할 때 이런 보조금을 써야 할 텐데 실제로는 또 다른 돈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한 리조트에서 개최한 워크숍.
당 소속 지자체장 90여 명이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는데 화두는 단연 내년 총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이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보다 조금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여성당원 페스티벌. 엉덩이 춤으로 논란이 된 바로 그 행사인데 당원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서 주시고 앞서 주시고 둘 다 당 자체 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 수천만 원을 낸 곳은 당이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행사 중간에 선관위에서 나와 1시간 남짓 정당 관계법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만 들으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따른 건데 한 해 100여 건 안팎의 워크숍에 평균 1,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설악산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 당직자 연수, 강사료 등 행사 준비에 290만 원을 썼는데 숙식비엔 10배인 2,900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2월 한국당의 청년 의원 연수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1박에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씀씀이가 적정했는지 사후 검증이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당이 요청을 하면 그 따르는 건 당원들이 참석하기 편하고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당이 정하셔야. 한 해에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워크숍 연수 명목으로 따로 받아간 돈은 지난해만 10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에서 깊이 1.5m의 대형 구멍이 확인됐습니다. 이 구멍의 깊이가 11cm만 더 깊어지면 방호벽이 뚫리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한빛 원전 측은 안전하게 가동돼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빛 원전 4호기에서는 1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고 이번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에서 깊이 1m가 넘는 대형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측이 지난 3일 발견된 90cm 깊이의 구멍을 추가 조사한 결과 깊이가 157cm로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한빛원전의 전체 원자로 6기에서 확인된 구멍 가운데 가장 큽니다. 구멍이 발견된 곳은 원자로 경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방호벽입니다. 6mm의 철판 위에 168cm의 콘크리트가 덧대진 이 방호벽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이 발견된 지점의 콘크리트 방호벽 두께가 168cm인데 철판까지 11cm 정도만 남은 겁니다. 그만큼 구멍이 생기면 압력을 못 버티고 그냥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거는 어느 도단이죠. 한빛원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 이후 5차례 진행된 경납 건물 누설 시험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CLP 이상이 없는 한 경납 건물에 그 공급이 이렇게 있더라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가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가동을 멈추고 2년 넘게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구멍은 모두 102개. 이 가운데 깊이 20cm가 넘는 구멍만 24개에 이릅니다. 원전 측은 경납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우리 정부가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쌀 5만 톤 1,200억 원어치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송과 분배는 세계 식량 계획에 맡겼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평양 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쌀을 전달할지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WFP와 그리고 북한과의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쌀 지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인도적 지원마저 문제 삼은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우선 중단시키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쌀 지원이나 남북교류협력은 후순위에 두는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은 북미 정상 간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쌀 지원 거부 의사까지 내비치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대미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관행이라거나 연극 지도를 하다 생긴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성폭력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발성 연습을 돕는다며 여배우의 몸에 함부로 접촉하는가 하면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를 상대로 폭로된 미투 내용의 일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이 씨의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극계에서 절대적인 이 씨의 권력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침묵해야 했습니다. 미투 열풍을 타고서야 지난해 2월 피해자의 첫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 왜곡되거나 서로 오해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라며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금 노출돼 책임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행이 아니라 성폭력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마침내 이를 인정해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는 취지이고 이번 판례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에 대한 이 같은 엄중한 결과는 이후 다른 미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최근 영화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기계, 즉 키오스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겐 오히려 더 불편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민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은행 ATM 앞. 휠체어를 탄 이승일 씨가 몸을 숙였다 젖혔다를 반복합니다. 이 씨의 눈높이에선 스크린 화면이 반사돼 버튼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눌렀을 때 이게 내가 맞게 누른 건가? 그리고 뭔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쇼핑몰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너무 높아 손이 닿질 않습니다. 거대하죠, 기계가 저희한테. 요즘 영화관에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매점입니다. 휠체어 때문에 정면으론 접근이 어려워 늘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측면을 접근하다 보면 그 옆에 길이가 길어져서 거기를 1개 반 내지 2개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게 되고. 김은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패스트푸드점 한 곳을 함께 찾았습니다. 주문용 키오스크에선 안내음은커녕 진동조차 없어 아예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그냥 유리창에 지문 찍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벽과 마찬가지죠. 유리벽. 이건 불편함을 떠나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음성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귀를 대요. 주위에 있는 비장애인분들은 아마 웃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키오스크 앞에서 뭐 하는 거지? 키오스크는 공공과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 제작과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 시작해 주시죠.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인데요. 붉게 표시된 곳이 가운데 시마네 현이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 이런 걸 만든 데고요. 그 북쪽 해상에 보면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따로 지명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독도를 표기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저게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라는 거죠? 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독도가 일본 영토다 이걸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이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달 중순쯤에 항의를 했었는데 뭐 이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송 전에도 확인했는데 저 지도는 그대로예요. 예. 사실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영토를 러시아가 침범했다. 뭐 이렇게 발표됐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그 사건 관련해서도 좀 더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을 다룬 CNN 보도입니다. 방송 밑에 이제 자막에 보면은 독도 아일랜드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에는 독도 그리고 다케시마 이런 걸 병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는 저렇게 표출이 된 거죠.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걸 또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저것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작 이제 일본 안에서는 또 산케이 신문이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산케이 신문의 SNS인데 약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왼쪽에 형광펜 표시를 보면 제목으로는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 다케시마 상공에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 기사 자체가 이제 월드 국제 뉴스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보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처음이다. 저렇게 또 표현을 해놨거든요. 산케이 신문은 우익 신문인데 그렇죠. 산케이에서 한국의 영공이다. 독도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써놓고는 뭐 땅은 일본 땅인데 하늘은 한국 하늘이다. 뭐 약간 좀 이런 표현이 된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은 이 산케이 신문이 머리하고 뭐 따로 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풍자도 하고 있고요. 조금 꼬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국제 뉴스나 그래서 왜 국제 뉴스냐 그리고 일본의 영공인데 왜 한국의 영공이라고 했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뭐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TV 방송의 한 장면인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일본도 러시아에 이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저렇게 점점점 저게 이제 일본 방송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묵묵부비다 뭐 이런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 아까 오후에 일본 관방장관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이제 일본이 뭔가 좀 머쓱해진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국제사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켰죠. 이 증언을 하기 전에 녹음된 할머니의 첫 번째 육성 고백이 공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940년 만 14살의 김복동 할머니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 군복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대, 공장에. 다 공장인 줄 알지, 다. 속아서 도착한 그곳에서 끔찍한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몸 검사를 하더라고. 군인이 이제 검사를 시키는데 떨리서 너무 앞에 옷이나 벗어봤나 어쩌나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거나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뭐 억압을 주는데 어떻게 하고 밥도 안 먹이고 막 때리고는 갖다 놓지. 1992년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공개 증언을 하기 5달 전에 녹음된 최초의 육성 증언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느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놀란 거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사실은 이 신고를 할 때 우리 큰형도 반대했고 다 반대했다. 할머니의 증언은 이후 필리핀, 대만 등 각국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르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최초의 육성 파일은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복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1992년 제1차 아시아 연대 회의라는 부분들이 볼펜으로 써져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들을 일단은 확인을 했고 시사회 개최를 위한 펀딩은 이틀 만에 목표 금액 1,000만 원을 채웠고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민 씨가 참여했습니다. 영화 상영 수익금은 우간다 내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김복동 센터 건립에 쓰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